앞에 이제 그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화를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배후에서 혹은 음지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방해를 해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이게 있는 건 맞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이 아니라 이런 기사 자료들을 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면 아무리 그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해도 심지어 음모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린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리고, 일단 이 전쟁이라는 얘기, 뭐 사이버 내란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봅니다. 일단 이 조직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들이 그 정보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 정보기관, 뭐 이게 방첩사도 있고, 그리고 이외로도 뭐 국정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담겨 있진 않지만 뭐 37 사령부라든지 여기 이제 그 북한 도감청 하는 곳, 그리고 뭐 900 연구소, 여기 이제 비밀의 해킹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조직들이 내란 당시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려고 했는가, 이게 아주 일부만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거에 대해서 지금 특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사이버 정찰 TF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특활비가 들어갔고, 그럼 이 정찰 행동을 해서 뭐를 하는 거냐? 표적관리팀이 뭐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정찰팀이 있고, 이걸 총괄하는 팀이 있고,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온라인상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29페이지 아래 자료를 보시면 인지전 TF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지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0페이지 위쪽 사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심리전이라 그러면 이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심지어 전문가들도 어떻게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공작이 아니라 실제 뭐 시민들, 뭐 아니면 각 당의 당원들도 그 분노를 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작전 세력이다라고 몰아가선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심리전의 역할은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리 팀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은 제 기본기를 쌓기보다는 상대의 멘탈을 긁고, 그래서 이제 감정을 건드려서 쉽게 승리하자라는 이제 꼼수를 하다가 이제 제가 프로게이머로서 실패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전쟁에서 쓰이는 기술이고, 이게 근데 국내 정치에서 쓰인다는 걸 알고 이걸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심리전이면 그럼 인지전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인지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간의 뇌를 겨냥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불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도 되고 이제 실전에도 쓰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심리전은 감정을 건드리고 인지전은 뇌를 겨냥해서 뇌 해킹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럼 뇌를 어떻게 해킹한다는 거냐? 뭐 행동경제학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연구가 디테일해지고 있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거를 전쟁에서 쓰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개인 혹은 집단, 한 사회, 말 그대로 국가죠. 그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인지 영역의 교란을 일으키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전쟁에 쓰는 거고, 이 다시 29페이지 아래로 돌아가 보시면 그러한 그 인지전에 꽂힌 여인영 방첩사, 여인영이 관련한 책들을 읽고 그 윤민우, 김은영, 여기 이제 모든 전쟁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저는 그 책을 먼저 읽고 이 사람들의 존재를 알았는데, 이들이 이제 또 방첩사로 들어가고 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인지전 TF를 꾸리려고 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전쟁의 기술을 자국민한테 쓰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버 내란이다라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그 박영식 에디터님이 프레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30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윤석열의 뭐 반국가, 특히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프레임 전쟁을 강조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키워드거든요. 그냥 윤석열이 술 마시다가 한 얘기가 아니라 3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또 그 MB가 나옵니다. 일각에서 이제 제가 언제적 MB 얘기를 아직까지 하냐라고 하는데, 이 모든 뿌리의 시작, 특히 이 사이버 공작에 국정원하고 군 정보기관까지 끌어들인 그 시작은 이명박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대세의 비밀 국정원이 알려줄게 라는 기사의 제목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건데, 반대세가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전쟁 차원에선 보수 대 진보라 그러면 진보라는 단어가 너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진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 좋은 의미니까 보수 대 진보로 너네 싸우지 마. 대세 대 반대세로 나눠. 소위 저들이 말하는 좌파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라고 규정을 해. 그 프레임에서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그럼 누가 만든 거냐? 원세훈 국정원, 당시 이명박 정부죠. 그때 이희천이라는 국정원 직원이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국정원하고 군 그 장병들 대상으로 계속 정신 교육을 합니다. 소위 이제 안보 교육을 명분으로 이런 걸 이제 교육했다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아래 31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희천의 재집권 전략이라는 책까지 나오고요. 이게 한마디로 지들이 그 재집권하는 방법을 담았다라고 해서 반대세를 강조하고, 이 사람이 3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스카이데일리에서도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서 관련한 글을 계속 씁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지금도 책을 썼는데 체제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 머리 위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전환길이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사상전에 논사논란소 교범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윤어게인 소위 애국 세력들이 봐야 우리가 그 소위 좌파 세력들을 제대로 척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환길이 밀어주고,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그 공산화 세력들인 거고 그들이 내란 세력이다라고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죠. 요건 이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 스카이데일리와 국가정보원 관련한 내용들도 쭉 담겨 있는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 세력들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총 결집을 시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 해결된 거 아니야? 왜 이명박근혜 때를 얘기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여기에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 모두가 가장 그 전성기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도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도 버텼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마디로 음지에서 우리는 계속 누구를 간첩몰이하고 낙인 찍고 공작하고 이런 걸 해왔고, 김대중 노무현 때도 살아남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그걸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로 그대로 대입해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안기부 때부터 이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국정원 개혁 문제까지도 계속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반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이들이 계속 유통을 했는지를 담아놓은 게 33, 34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반 여성 청년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34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천다희라는 서울 노원에 사는 여성이 매일신문에 나온 인터뷰죠. 딱 이 매일신문 인터뷰만 딱 화면만 보시면, 아 그래, 윤석열 탄핵을 무슨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외치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여성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파보면 개미청년단의 간사라고 나옵니다. 그 개미청년단은 뭐냐? 그 열방제자교회 소속이에요. 그럼 그 열방제자교회의 목사가 누구냐? 양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준원의 딸의 이름이 양메리고요. 양메리는 참고로 리박스쿨에도 참여를 했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양메리의 남편이 누구냐면 전애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 아버지가 전광훈입니다. 그렇게 이제 또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세탁을 하고 소위 막 택가리를 해서 아닌 척, 일반 청년인 척 저렇게 마케팅을 한다는 것을 이제 수십 년간 반복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쭉 넘어가서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신천지 얘기도 나옵니다. 2003년도 대예비 문건인데 신천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를 이제 그 전국 청년회에서 돕자, 신천지가 돕자는 거죠. 그래서 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걸리지 말자는 거예요. 종교티 나지 않게 활동하자. 그래서 14만 4만 명 뭐 이런 얘기 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144, 뭐 12, 뭐 이런 숫자들 절대 달지 말고, 그런 아이디 같은 거 티내지 말고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으로 극대화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당시에 이제 겉으로는 노빠라 그러면서 엄청 그 노사모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그 지지세를 못 만드니까 이렇게 사이비 종교를 동원해서 이걸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게 드러난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2020년대 버전으로 가져오면 뭡니까? 개딸이라고 욕하면서 뭐 팬덤 정치가 어쩌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뒤에서는 백골단 만들려고 또 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걸려서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뭘 못하니까 이런 사이비 종교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국정원, 군 정보기관 혹은 이제 뭐 재벌이 예전에 세월호 폭식 투쟁에 지원했던 것도 드러나고, 이런 인위적으로 이들은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시초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아까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처럼 인터넷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동안은 인터넷을 한 줌으로 봤지만 이대로 안 된다 해서 당시에 이제 뭐 그 최병렬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표죠. 대표들은 사이버 전사 양성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작을 했는데 2008년 광우병 집회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걸 보면서 이명박이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을 끌어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뭐 요즘 얘기 나오는 미국 마가 세력, 일본 극우 세력들이 얽혀 있어서 단순히 국내 차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시간상 이건 넘어가고요. 그런 세력들을 이제 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원세훈부터 김태효 그리고 실제 국정원 그 실무 라인들 이들을 다 사면 복권시켜줬다는 게 드러나고 또 이제 쭉 넘어가면 연재욱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연재욱 옥도경 이 37페이지인데 이 두 사람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사 38기인데요. 이들도 이제 사이버 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사 38기 동기 중에 김용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사 38기, 그러니까 육사 사조직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들이 이제 국정원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실제로 겉으로 이제 하나회는 청산이 돼서 이들이 완전히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데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 옥도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리박스쿨 관련한 걸로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상 뭐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9페이지로 가보시면 그 하단에 지금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에 대한 말씀드렸죠. 경찰도 나옵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국정원, 군, 경찰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데 당시 MB한테 매일 보고를 한 거예요. 청와대 내에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군대도 투입해가지고 뭐 공작을 한 거죠. 근데 매일 뭐 예를 들어서 시위라든지 특히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는 이들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한 짓이 굉장히 가관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심리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걸 이제 요즘 버전으로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뭐 전장현 집회가 있겠죠. 물론 시민들도 불편합니다. 당연히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출근할 때 짜증도 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래도 원래 이제 사회 분위기가 약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낼까 하고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든지 좀 화를 누그러뜨리는 상황이었다면 이걸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전이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괜히 심리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부추기는 게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소위 윤석열이랑 같은 결이라고 저는 보는 이준석 같은 부류, 뭐 이건 이따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고요. 그런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게 경찰이 심지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그래서 심지어 용산 참사가 벌어졌을 때 4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강호순 사건을 활용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특검팀이 이런 역사를 좀 알고 수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해서 용산 참사가 벌어졌을 때 경찰이 또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짓이 뭐냐면 강호순 사건, 이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니까 그거를 막 바이럴을 돌려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 그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다. 이따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일선 경찰들 자체를 싸잡아서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수뇌부들의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런 세력들을 죄다 끌어다 쓴 게 윤석열 정부였고 실제로 윤 정부 때도 대표적으로 12구 참사가 있고 또 마침 이제 곧 3주기죠. 그러면 과연 그 12구 참사 때 경찰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지금 뭐 이제 땡약 관련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러면 어떤 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가? 특히 이제 뭐 여기서 거론하기 그렇지만 유명 연예인 몇몇 분들 이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런 거랑 연결된 건 아닌가라고 우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아직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련한 문건 같은 걸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 증거인멸 같은 걸 해놨겠죠. 하지만 이런 걸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42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원세훈 국정원의 표적 1호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심리전을 벌이는데 이인규의 폭로로 드러난 겁니다. 원세훈이 노무현 대통령 망신 주자고 했다. 그래서 나온 게 논두렁 시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소위 빌드업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뭐 불법 사찰까지도 하는 집단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날 넘어와서 10대들도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조롱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심지어 뭐 구글의 하이프 같은 기능이 생겨서 거기 1등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콘텐츠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구글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해줍니다. 심지어 지금은 뭐 유시민 작가님의 AI를 조작한 영상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어제 알릴레오 북스에 이제 그거에 대한 긴급 그 내용도 나오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신고를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 그 개선 차원에서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쭉 넘어가서 46페이지를 보시면
뭐 이제 뭐 카톡 검열 얘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들은 자기들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으면 무조건 그 단어 아니면 어떤 문제 이거를 민주 진보 진영에 뒤집어 씌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카톡 검열 얘기하고 입법 내란, 입법 독재, 그리고 최근에 뭐 김재섭 의원은 부동산 계엄령 이따위로 지금 키워드를 막 던지고 있던데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무엇인가?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니까 안 먹히지만 나중에 정권 중후반부 가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그런 빌드업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지금 세월호에 대한 공격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일루미나티 얘기 나오고 있고 이상한 뭐 666 해가지고 이상한 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이런 걸 왜 믿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좋아요. 뭐 안 쓰는 계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그 알고리즘 뜨게 만들어서 한번 계속 보시면 한 2-3시간만 그거 계속 보고 계시다 보면 아, 설마 진짜 이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남기면 목표는 달성하는 거예요. 저들의 목표를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대로 된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들의 목표는 국민들이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결국 진실을 추구하지 않게 만드는 진실을 못 믿게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뭐 중국의 우마오당 얘기도 있고 실제로 뭐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라는 탈진실 관련 전문가의 책에도 보면은 결국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믿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럼 거짓만 남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믿게 만들면 결국 기득권 입장에서 좋은 거죠.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벌써 이제 1분도 안 남아가지고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53페이지로 한 번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좀 더 하는 걸로 하고 사이버 심리전 이 대응이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지 자꾸 뭐 진심으로 소통을 한대요. 한마디로 상대는 지금 전쟁에 쓰이는 기술 갖고 와가지고 우리 자국민한테까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리박스쿨은 막 아이들 7살, 8살 되는 아이들한테 파고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대화를 자꾸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대화해야 될 대상은 오히려 이렇게 여기 있는 저희 이렇게 4명도 공통점도 있고 생각의 차이점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핵심 요약 내용은 뭐 fem코, DC 등등 각종 정보 유통 창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다른 분들의 또 중요한 발제가 있으니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